북한 외교관이 15년간 두바이에서 매년 5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자기 통장에는 한 푼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동료는 어느 날 본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외교관은 10년 만에 두바이를 찾아온 아내를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어요. 과연 그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녘 톡톡 채널에서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선아와 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아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아침,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냥 내가 원할 때 일어나도 되는 아침.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두바이에서 15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두바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2등 서기관.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서 도어맨이 인사하고 현지 사업가들이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번듯한 외교관 생활이지요. 그런데 그 명함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갑에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한 해에 벌어야 하는 할당량이 45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걸 12달 안에 직접 발로 뛰어서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이 제 손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액 평양으로 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조금 받기는 했는데 그게 현지 식당에서 밥 10번 먹으면 바닥나는 돈이었습니다. 버즈 칼리파가 보이는 사무실에서 수십만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지갑에는 바닥인 겁니다. 그게 제 15년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평양에서는 선아가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제 아내예요. 함흥 출신으로 평양음악대학 성악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만수대 예술단에서 22회를 노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바이에 처음 파견됐을 때 딸 수양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선아가 혼자 키웠습니다. 저는 두바이에 있는 15년 동안 평양에 돌아가는 게 허가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전화로만 됐습니다. 그 통화가 감청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파견 11해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평양 대외문화교류단에서 단기 방문단을 꾸린다는데 거기 선아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공식 명목은 중동 지역 문화교류 행사 참가였습니다.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달?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선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교류단 일행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선아를 찾았습니다.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짧아졌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10년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름들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선아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손을 흔드는 것도 없이 10년 만에 재회가 그랬습니다. 공식 영접은 대사관 차량 앞에서 했어요. 단장과 악수를 하고 일행을 차로 안내하면서 선아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동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동무. 아내한테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수행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아도 네,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타면서 잠깐 선아 손이 스쳤습니다.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혼자 10년을 어떻게 버텼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두바이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선화가 이 도시를 보면서 뭘 느낄까? 저는 여기서 11년을 살면서 이 도시에 대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화가 두바이에 온 첫 주가 지났습니다.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현지 문화센터에서 조선 음악 공연이었습니다. 선화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2회 동안 해온 일이니까 몸이 알아서 했어요. 저는 객석 한쪽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선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2달 안에 할 말을 해야겠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다고.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선화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섞여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래 잘 들었어? 선화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은 변했네요. 저는 잠깐 선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다 변하오. 그 말에 담긴 것을 선화가 알아들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11년 동안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선화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열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변화를 눈앞에서 보는 것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화는 여전히 선화였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웃을 때 생기던 보조개가 예전보다 조금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변화들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선화가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있냐는 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열해 동안 쌓인 걱정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먹고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선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오전 햇살이 건물 유리벽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주로 수양이 얘기였습니다. 딸 수양이가 이제 24이라고 했어요. 평양의 한 기관에서 일을 시작했다고요.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남자친구는 생겼는지. 저는 수양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처음 파견됐을 때 수양이가 14살이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교과서를 가슴에 안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 24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해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그 생각을 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화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일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두바이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여러분이 아시는 외교관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침 8시에 대사관에 출근합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그날의 업무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외교 문서를 다루거나 현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대외경제협력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외화를 버는 일이었습니다. 달러를 평양으로 보내는 것, 그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한 해에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걸 12달 안에 직접 발로 뛰어서 벌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을 찾아다니고 거래처를 만들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저는 아랍어를 할 줄 아니까 현지 업체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제 장점이었습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무역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각국의 물건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나라 물건을 들여와서 다른 나라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 거래처럼 보이게 해서요.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였습니다. 두바이에는 외국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오니까 건물 매매나 임대 중개로 수수료가 꽤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기술 용역이었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현지 기업에 파는 방식이었는데 발주처에서는 북한 사람이 만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3국 회사 이름으로 포장해서 들어가니까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할당량을 채워야 했어요. 매달 평양으로 실적 보고를 올렸습니다. 숫자가 목표치에 못 미치면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독촉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일입니다. 같은 대사관에 오 선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7살 위였고 두바이 생활도 6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랍어도 유창하고 현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국제 거래가 위축되던 때라 두바이 전체가 움츠러들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리 동무, 나 이번에 본국에 좀 다녀와야겠어?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눈빛에서 뭔가 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견 외교관들 사이에서 본국에 다녀온다는 말은 그냥 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소환입니다. 실적이 기준에 못 미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평양에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 선배가 짐을 싸서 떠난 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임자가 새로 왔는데 오 선배 얘기를 꺼내면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오 선배 이름을 꺼내는 사람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 세계에서 숫자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이 그냥 지워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오전에는 현지 기업 미팅, 오후에는 서류 작업, 저녁에는 거래처 접대 자리. 그 일상이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둘이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짝이 된 사람은 박동철이라는 동료였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양강도 출신의 체격이 건장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묵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항상 눈치를 살피고 해외 생활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는 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안 하면 그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감시당하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던 시절을 겪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해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감시 속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는 밤이 되면 불을 켭니다. 고층 빌딩들이 조명을 받아서 빛나고 분수대가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쇼핑몰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떠들고 먹고 웃는 그 풍경을 저는 항상 차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두바이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현지 거래처 중에 아흐마드라는 아랍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를 다루는 사업가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두바이 토박이었습니다. 저와 거래를 몇 번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미스터 리, 당신은 왜 항상 혼자서 밥을 못 먹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바빠서요.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밥은 같이 먹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알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아흐마드가 어느 날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셋이라고 했어요. 큰애가 12살, 작은애가 6살. 주말마다 가족이랑 바닷가에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양이 생각을 했어요. 수양이가 어릴 때 저랑 같이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두바이에 있었으니까요. 아흐마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줬습니다. 잘 키우시네요 했어요. 아흐마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다지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한테 수양이가 행복한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해도 수양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감청되는 통화에서 진짜 속내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아흐마드는 주말에 아이들이랑 바닷가에 가는데 나는 수양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른다. 그 차이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아가 두바이에 온 게 파견 11해째였으니까 저는 이미 그 감시의 세계에서 11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세계를 모르고 왔습니다. 평양에서 만수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대외문화교류단이라는 공식 명목으로 두바이에 왔습니다. 저는 선아가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세계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난 11년 동안 느껴온 것들을 말해도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선아의 두바이 체류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 선아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2달 동안 선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어요. 교류단 공식 일정, 수행원의 감시, 대사관 내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피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두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두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선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만약 선아가 거부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두바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지는 겁니다. 두바이에서 11년을 살면서 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전기가 끊겨서 하늘이 까맣게 됩니다. 그 어두운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어릴 때 아버지가 별자리 이름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수양이한테 별자리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두바이에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데 박동철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리 동무, 자고 있어? 저는 창문을 닫고 대답했어요. 안 자오. 무슨 일이요? 박동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소? 오늘 자로 이번 분기 실적 점검 통보가 내려왔는데 리 동무 수치가 조금 부진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소? 내일 확인해 보겠소? 박동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실적 부진. 오 선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본국에 다녀온다며 짐을 싸던 그 모습.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 저는 지금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평양에서 압박이 오고 언제 소환장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거기에 선화가 두바이에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했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당이 정한 숫자를 채우면서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저한테 남긴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지갑에는 돈이 없고 가족은 떨어져 있고 혼자 밥 한 끼 먹을 자유도 없고 그게 15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원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게 뭐가 있나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끝에 더 무거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어떤가? 선화는 평양에서 만수대 무대에 서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혼자 수양이를 키우면서요. 그 사람한테 남은 건 뭔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기다리는 건 뭔가? 저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 것이 선화가 두바이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류단 공식 일정이 오전에 비었습니다. 저는 박동철과 함께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화가 교류단 단원 한 명과 함께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대사관 근처 마트 앞이었습니다. 선화가 유리 진열대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선화가 뭘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 두바이에 왔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트 진열대 앞에 서서 그 물건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사람들이 저걸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건지, 그 당연함이 낯설었던 기억이요. 11년 전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화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회의실에서 잠깐 선화와 마주쳤습니다. 수행원이 없는 틈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마트 앞 지나갔소? 선화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네, 저는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소? 서류 전달할 게 있다고 단장한테 얘기해 두겠소? 선화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선화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바이 오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어제 마트 앞에서 뭘 생각했어? 선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신기했어요. 물건이 많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전부요? 선화가 제 눈을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두려운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11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면서 많은 걸 봤어. 처음에는 나도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저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요. 선화가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웅 씨,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화, 나는 11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밖에 꺼낸 적이 없어. 오늘 처음이요. 선화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두바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선화가 저를 피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단둘이 있는 자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선아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양에 수양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한테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선아한테서 쪽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선아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어요. 철웅 씨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선아가 시선을 내리깔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수양이가 평양에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선아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괜찮겠소? 선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대 무대에서 평생 정해진 노래만 부르고 수양이를 키우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남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가는 것. 그게 괜찮으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먼저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소? 2달 중에 벌써 보름이 지났으니까요.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선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당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당이 정한 숫자를 채우면서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저한테 남긴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양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살게 될까? 그 아이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의 답이 너무 선명해서 선아가 두바이에 온 지 1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선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나눠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만들어서 조금씩 속내를 꺼냈습니다. 선아도 처음에 거부감에서 조금씩 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대사관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서기관 동지, 평양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숙소방에 들어와서 열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대외문화교류단 관련 업무 통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번 교류단 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단원 김선아 동무의 예술적 역량이 이번 행사에서 특히 돋보였다. 귀국 후 특별 문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전 준비를 갖출 것. 담당 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있을 것임. 저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특별 문화 사업, 담당 기관에서 별도 연락. 저는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11년을 살면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끼리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짧은 한마디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요. 만수대 예술단 출신의 여성 단원이 특별 행사에 차출됐다는 이야기. 그 행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거기 불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아가 만수대 예술단 출신이었습니다. 40이 넘었지만 오랜 무대 경력으로 성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볼 만큼 미모도 출중했어요. 이번 두바이 공연에서 현지 관객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평양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선아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 문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차출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아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수양이 생각을 했어요. 선화 귀국까지 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선화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옥상.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선화가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랍에서 꺼낸 문서를 건넸습니다. 선화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문서를 돌려줬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철웅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알고 있어. 선화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선화,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소? 보름 남았소. 저는 말했어요. 여기 남읍시다. 선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선화가 눈을 뜨고 말했어요. 수양이가 있어요. 압니다. 나도 알고 있어. 선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수양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잖아요. 연좌제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했소? 100번도 넘게 생각했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평양으로 돌아가서 그 특별 사업에 차출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소? 그게 수양이한테 더 나은 일이겠소? 선화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수양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소? 나중에 세상이 달라지면 아니면 방법을 찾으면. 그런데 우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소? 선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면서 선화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선화가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알겠소? 그런데 선화, 시간이 많지 않소? 선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선화한테서 쪽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옥상.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화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몰랐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선화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선화가 말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수양이를 꼭 데려올 수 있어요? 언젠가는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담은 못하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없어지면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요. 선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선화, 고맙소. 선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나도 무섭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무서워합시다. 선화가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10년을 떨어져 살았구나. 이 사람 웃는 얼굴을 10년 동안 못 봤구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에서 11년을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사업가였습니다. 성이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왕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요. 서기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업무 미팅을 핑계로 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동철이 함께였습니다. 카페에서 박동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왕 사장한테 미리 써두었던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2명. 왕 사장이 그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동철이 돌아오기 전에 왕 사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연락 기다리시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왕 사장한테서 연락이 온 건 쪽지를 건넨 지 나흘 후였습니다. 업무용 문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재 납품 일정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리 왕 사장과 약속한 방식이었습니다. 특정 숫자가 날짜를 뜻했고 특정 단어가 장소를 뜻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날짜와 장소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디데이는 귀국 예정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아야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박동철과 함께 거래처를 돌고 평양으로 실적 보고를 올리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일상. 속으로는 모든 게 이미 결정돼 있는데 겉으로는 내일도 여기서 살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며칠 남았나부터 셌습니다. 박동철이랑 나란히 걸을 때는 이 사람이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채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디데이 나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박동철이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숙소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동철이 맥주잔을 손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말했어요. 리 동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저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요즘 실적 때문에 신경이 좀 쓰여서요. 박동철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 동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교류단 동무 때문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눈치챘어? 두 분이 옥상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평양에서 온 문서도.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동철 동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박동철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보고 안 하겠소? 평양에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나는 못 하겠소? 그런데 리 동무 일은 내가 모르는 걸로 하겠소? 저는 잠깐 박동철을 봤습니다. 동철 동무, 고맙소? 박동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데이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수양이 생각을 했어요. 수양아, 아버지가 지금 겁이 많이 난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가는 건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낫다. 언젠가 만나자.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상복으로 입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여권과 지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 수양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양이가 14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출발 전에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찾아주겠다고 소리 없이 말하면서요. 7시 5분 전에 숙소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가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왕 사장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탔습니다. 왕 사장이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아가 제 옆에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선아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선아가 손을 뒤집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왕 사장이 낮게 말했어요. 뒤에 차 하나가 따라오고 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왕 사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소? 일부러 방향을 바꿔볼 테니 가만히 있으시오. 차가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저는 정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왕 사장이 다시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사라졌소? 일반 차였소? 주차장에 한 번 멈췄습니다. 왕 사장이 시동을 끄고
사이드 미러를 오래 살폈습니다. 차 안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선아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왕 사장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갑니다. 차가 어느 골목에 섰습니다. 내리려는데 왕 사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저쪽 큰 도로 쪽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 쓰는 색깔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 사장이 기다렸습니다. 그 차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왕 사장이 말했어요. 가도 됩니다. 왕 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하며 재빠르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2블록을 걸었습니다. 선아와 나란히였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는데 앞에서 대사관 직원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류단 행사 때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살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직원이 지나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보였습니다. 왼쪽에 작은 문, 인터폰. 저는 눈을 한 번 감았습니다. 수양아, 아버지가 지금 누른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삐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10초, 20초.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30초쯤 됐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찰컥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 선아가 제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초록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한낮의 열기가 담장 하나를 경계로 차단된 것처럼 여기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2분 괜찮으세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건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습니다. 직원이 방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긴 탁자가 있었고 의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아가 말했어요. 다 왔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왔다? 그 말이 그렇게 무겁고 가볍게 동시에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건 두고 온 것들 때문이었고 가벼운 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분 오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 나눠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오전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경로로 왔는지, 대사관 내부 상황이 어떤지, 혹시 같이 올 사람이 더 있었는지. 저는 아는 만큼 말했어요. 박동철에 대해서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이 탈북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혼자 결심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게 박동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특별행사 통보 문서 이야기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이 됐습니다. 직원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흰쌀밥에 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것과 색이 조금 달랐지만 냄새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 먹고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오후에 담당자가 다시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북한 대사관에서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두바이 당국에도 접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실감하니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분은 지금 대한민국 공관 안에 계시고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평양에 있습니다. 24살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그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담당자가 왔습니다.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내일 출발하시게 됩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게 될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득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낯설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집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구나.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바이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높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1년을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도시에게 말을 했어요. 마음속으로요. 고마워요, 두바이. 이 도시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선아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선아가 언제 잠이 깼는지 옆에 왔습니다. 뭐하오? 그냥 두바이 보고 있어. 선아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두바이 밤을 함께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창문을 보면서 같은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말했어요. 철웅 씨, 우리 잘 살아봐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러합시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단단한 게 있었죠. 내일이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봤어요.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게 기다려졌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수양아, 아버지가 내일 한국 간다.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감시 없이, 아무 보고 없이 그냥 제 의지로 눈을 감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 앞에 줄 선 사람들, 청소차가 느리게 지나가는 골목.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오늘도 여기서 살겠구나. 내일도 저 거리를 걷겠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상하게 아쉽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난 뒤에 담담함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공항으로 운전을 해줬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랍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2달 전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던 것. 아내 얼굴을 유리병 너머로 봤을 때 눈물이 날 뻔했던 것. 그때는 2달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는데 대사관 직원이 아내에게 처음 보는 여권을 전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남색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여권을 열어봤습니다. 아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선아였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바이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인도말, 중국어, 여러 언어가 섞여서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항을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내는 제 옆자리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더니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두바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음료 드시겠어요? 저는 그 말투에 잠깐 멈췄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말과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말투. 저는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물 주세요. 승무원이 웃으면서 물을 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저 말투로 살아야 하는구나.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유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자는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수양이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꿈이었습니다. 어디를 걷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록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평양 근처 산들이랑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같은 땅이구나. 나뉘어져 있지만 같은 땅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사람, 마중 나온 가족이 손을 흔드는 사람,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안내를 받아서 따로 마련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잘 왔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구나. 잘 왔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은 정착 교육과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 시설입니다. 저는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외교관이었으니까. 더 꼼꼼하게 확인할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습니다. 두바이에서 1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몇 달쯤이야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전달해온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기다릴게요.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쪽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쪽지라니. 습관이 무서웠습니다. 몇 일 후 저도 하나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거기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환승하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공부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다 이래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져요. 저는 그 말이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48살에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노트도 쓰고 질문도 하고 같이 교육받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이 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분, 평안도에서 온 분,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길을 거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인데 억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하나원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선택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된장찌개요. 강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자유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자유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표정을 봤더니 두바이에서 보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얼굴이었나? 11년 전 평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얼굴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좋았습니다. 하나원 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문화 행사를 했는데 노래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화는 처음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온 사람인데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대신 손을 들어 추천했어요. 아내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이 정해준 노래가 아니라 그냥 선화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화가 내려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회 동안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진짜 선화 노래였던 적이 얼마나 됐는지. 그날 처음으로 진짜 자기 노래를 부른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내가 커피를 끓입니다. 제가 아직 자고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고 텔레비전을 낮은 볼륨으로 켜고 뉴스를 봅니다. 저는 그 평범한 아침이 아직도 가끔 꿈 같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아직도 가끔 꿈 같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아침,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냥 내가 원할 때 일어나도 되는 아침. 그게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던 날이 기억납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잠시 후 통장이 나왔습니다. 얇은 통장이었는데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수십만 달러를 벌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번 것들이 다 당으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통장 하나가 그 22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됐지만 그 돈은 진짜 제 돈이었습니다. 선화와 마트에 처음 간 날도 기억납니다. 선화가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그 진열대를 처음 봤을 때 멍하니 서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화가 사과를 몇 개 집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집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그 당연한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비싼 식당을 다녔어도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고른 사과를 우리 부엌에서 깎아서 먹는 맛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조각 먹더니 말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노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아한테 제일 달라진 게 노래였습니다. 선아는 22회 동안 만수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엔 노래를 못했어요. 뭘 불러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평생 불러온 노래들은 다 당이 정해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아닌 노래를 부르는 법을 선아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라고 했어요. 함흥 민요 같은 것이었는데 당이 가르쳐준 노래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한테서 들은 노래였다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노래 뭐요? 선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계속 부르시오. 선아가 계속 불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흥 얘기, 평양 얘기, 어릴 때 얘기. 두바이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고 항상 감청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용기를 얻은 아내는 한 문화기관의 연락으로 탈북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날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아내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양이는 아직 평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달됐을 테니 수양이 상황이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담당자가 말했던 것처럼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을 저는 아직 붙들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방법이 생긴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두바이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죽거나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수양아, 아버지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린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완전히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수양이를 두고 온 것이 맞는 결정이었는지 그 질문이 가끔 밤에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살아있으면 후회도 되고 그립기도 하고 밤에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있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아내가 요즘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억양을 맞추는 수업입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 써서 말하다 보면 어색하다며 아내가 가끔 웃지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틀려도 됩니다. 틀렸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도 가끔 신기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오래 떠나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에는 고향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동네 골목 냄새,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 집 앞에 있던 나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기억들이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저한테 평양이 그랬어요. 대동강 물소리, 모란봉 벚꽃,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냉면 국물 냄새. 그것들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릿해진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가볼 수 있을 때까지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랍니다. 수양이 세대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산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나뉘어져 있어야 하는지. 두바이에서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두바이에서 11년을 살면서 굳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버릇,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경계심.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문 쪽을 보고 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서요.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서 당황했지만 그냥 길을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뭔가 뿌듯한 것 같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되는구나, 알려줘도 되는구나. 그 당연한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겁니다.
두바이에서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박동철 생각이 가끔 납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그 사람. 차 안에서 끝내 내리지 못했던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빕니다. 어머니랑 함께 잘 살고 있기를요.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산책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나와서 걷는 것.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 가족, 내 편이 늘 옆에 있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어르신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양이 같은 젊은이들, 선택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이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수양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버지가 이 영상을 찍는 날 서울 하늘이 맑았다. 가을이었는데 모란봉에 단풍 들던 그 색이랑 비슷했어. 그게 신기했다. 평양 하늘이랑 서울 하늘이 다르지 않구나 싶어서. 아버지가 겁쟁이처럼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돼? 아버지는 변명 안 한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아버지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기다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아니면 방법을 찾으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갈게. 냉면 꼭 같이 먹자. 그날까지 건강해. 아버지도 건강할게. 사랑한다, 수양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그립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살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그 힘이 됩니다. 댓글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